네, 자유한국당의 구원 투수로 나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첫 행보로 취임 간담회를 열고 당의 혁신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혔는데요. 난파선에 올라타자마자 지난해 교수로 있을 당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김병준호 끝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한편 다음 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김 의원님, 일단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작부터 험난하다. 저희가 일단 이렇게 스타트를 끊어볼까 하는데 첫 발 지금 떼자마자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내용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정치권에서 활동을 하기 전에 예. 조사받고 있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그런 내용으로 조사받고 있는 건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거랑 무관하게 어쨌든 비대위원장이 이제 추천을 받아서 예. 동의해서 단 건데 마치 자유한국당 안에서 이게 무슨 뭐 또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니까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그 비대위원장이 교수 재직 시절에 예. 접대다 아니면 뭐 초대다라는 얘기로 이제 뭐 표현을 달리하는데 접대면은 불법이 아니고 초대면은 불법이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비로 돈을 내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비용이 신고되기로는 100만 원 이상에 된 비용이니까 권익위에서 조사하는 건 응당. 그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간에 대상, 그러니까 김영란법의 저촉이 대상, 그러니까 그런 그 특혜를 받지 않아야 될 분이 특혜를 받았다면 예. 그는 제대로 조사를 받고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그야말로 지켜보고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다라고 얘기하면 그에 상응하는 그 처벌을 받는 거다라고 예. 보여지는데 이분이 스스로 기다려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이것이 불거졌다면 예. 어떤 내용을 떠나서 뭐 사과 예. 그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니까 그런 접대나 초대를 안 받았으면 되는 거고 자비로 가서 했으면 되는데 안 했던 것은 명료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필요 없다. 간단하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고 그것이 100만 원 미만이냐 처벌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문제는 권익위에서 판단 나올 때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 들어보기 전에 저희가 일단은 김병준 위원장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오늘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나눠보시죠. 초재선을 중심으로 한 두 분 정도는 더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 우리 시민사회의 대신 여러 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애초에 공천권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제가 어떤 권한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굳이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당 대표로서 당의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은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비대위에서 저는 끝나야 됩니다. 다만 비대위를 잘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성공적으로 한 데에 따른 어떤 영향력 행사, 그것이 어떤 당에 대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죠. 과거 지향적인 측면에서의 인적 청산은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새로운 것을 내놓고 그 새로운 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까지 그다음에 의견을 모으고 하는 일들이 원래는 넘어가야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당대회를 하고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바람직하게 비춰질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접대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냥 상식선에서 골프 프로암대회 골프를 한번 하고 뭐 오는 정도인데 그 비용이 과연 그 김영란법 말하자면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그 범위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한번 기다려 주십시오. 서로 의견이 다르니 어느 쪽이 더 옳은 것인지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다.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골프 접대 이야기에 대한 해명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뭐 그 앞으로의 험난한 거에 비하면 뭐 지금 큰 험난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위법 청탁금지법에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비대위원장으로 가고 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를 좀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법에는 위반되지는 않지만 공인으로서 그런 이제 접대성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초대에 응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이런 사과 얘기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이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는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연례적으로 있는 그 뭐 하이원 소위 여자 프로 골프 대회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프로암 대회라는 게 뭐냐면 본 대회를 하기 전날에 주최 측에서 그 선수들 일부하고 외부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이제 경기를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부금을 내고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자선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일본 같은 경우는 서로 배려한다고 그래서 이제 선수하고 선수 입장에서도 이제 저명한 인사를 알면 좋으니까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 주최 측에서 예. 소위 이제 VIP들이나 자기가 홍보하기 좋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좋은 선수들이랑 경기를 하게 해요. 근데 골프를 치신 분들은 누구나가 이제 그 잘 치는 골프들랑 프로 골프들이랑 치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마 이제 118만 원이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한 사람당 보통 라운딩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한 뭐 25만 원 내외. 거기에다가 뭐 기념품이 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념품이 제가 보기에 무슨 뭐 은으로 만든 그 골프공을 주지 않는 이상이야. 그게 무슨 100몇십만 원이 나온다는 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식대까지 다 해서 이제 함승희 그 전 사장 예. 있었을 때 벌어진 일인데 대략 한 60만 원 내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그런 거죠. 이게 작년 8월 달에 있었고 권익위가 3월 달에 네.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그것도 경찰에서 내사 중인 일인데 왜 하필이면 비대위원장 취임하는 날에 이것이 흘러나왔느냐.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됐느냐. 그런 거 봐서는 경찰이 이걸 무슨 뭐 청와대에서 했다, 민주당에서 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소위 이제 그 정부 여당에 알아서 네. 뭔가 좀 그 기분을 맞춰주는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봐서도 지금 이제 결국은 위법하냐 안 하냐는 금액 문제를 가지고 따지면 되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오래 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출범한다 그러면 예. 이런 하나하나 모두를 조심하겠다. 그리고 정말 국민 높이에서 처신을 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좀 뭐 사과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골프를 치질 않아서 사실 저도 이 골프를 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상식이라는 금액에 대한 걸 잘 예.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118만 원이라고 제보가 예.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골프 비용, 식사 비용, 기념품 등인데 이 등에 아마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 지원. 아, 근데 이런 게 있다면 본인은 또는 함승희 전 사장은 예. 60만 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차량 지원도 그 접대에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이 들어가면 118만 원의 금액이 나오고 1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김영란법에 저촉이 될 것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의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갖고 뭘 했다라고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인 이전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야당 일각에서 뭐 그런 예. 얘기를 하는데 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예. 얘기하는 게 왜 실제로 지금이냐. 예.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냥 교수로 있을 때는 그 문제는 조용히 조사나 수사가 되는데 예. 이분이 공인이 될 경우에 내지는 공직에 진출할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언론사에 제보를 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되는 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인이라는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공직에 있을 경우 내지는 당을 대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깨알 같은 검증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뭐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그냥 방송인으로 있을 때와 예. 또는 그분이 정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아닌 문제도 불거져서 나중에 억울한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죄가 되는 경우도 네. 있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언론으로부터 문매를 맞고 마치
죄가 있는 것이냐 기정사실화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어 왔었던 예. 것도 저희가 일찍이 경험했고 주변에서 그런 일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것이 초대가 됐던 아니면은 접대가 됐던 본인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게임을 즐긴 거기 때문에 그 논란에 대해서는 자유스럽지 않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그건 잘못이지 않습니까? 예. 돈의 많고 적음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돈하고 가는 것이 알겠습니다. 맞다 이렇게 봅니다. 김병준 위원장 개인 문제는 뭐 여기까지 다루는 네. 한 거고. 말씀만 드리면은요, 예. 강원랜드가 항상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문제가 불거지게 된 원인이 뭐냐면, 전임 함승희 사장도 소위 사내 접대비를 쓰는 문제로 지금 현재 고발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작년 12월 달에 문태권 전 감사원 사무차장이 사장으로 갔는데 예. 그 사람도 고발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강원랜드에서는 항상 사측 임원 측과 이 갈등이 계속 벌어지는 와중에서 이 문제도 이제 불거지게 된 겁니다. 불거지게 된 거고.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사를 충분히 할 수 있죠. 권익에서 제보가 왔으니까. 근데 네. 골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하루 라운딩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은으로 만든 공을 주지 않는 이상은 뭐 많이 나와야 뭐 40만 원을 넘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은으로 만든 공 진짜 있는지 구경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신기하네요. 상상만 해도. 그 내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 내부 상황이. 김병준 위원장이 오늘 했던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공천권은 없고 당협위원장은 본인이 교체할 의사가 충분히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 지향적인 인적 청산은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와닿지 않습니다.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병준 위원장이 처음에 이제 조건 없이 예. 위원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바라는 걱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전국위원회에서 이분을 선임하면서 당원도 개정을 해서 상당 정도 권한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전권형 내지는 혁신형 비대위원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내부에서 의원총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딱 관리용으로 하자 혁신형으로 하자는 게 딱 한 표 차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위원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누가 봐도 당이 달라졌다는 것은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가장 뚜렷하게 와닿는데 네. 사람을 바꾸게 되면 그게 이제 굉장히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일단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예. 이 가치와 관련해 가지고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과거의 친박이냐 비박이냐 탈당을 했냐 복당을 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새롭게 가치를 정립하는데 이 가치와 관련해서 도저히 다른 행태를 하거나 다른 주장을 하거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적 청산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타협을 한 것이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것을 제대로 추동을 하려면 위원장 혼자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병준 위원장한테는 당원상의 권한보다도 내부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혁신의 내용들을 함께 나갈 수 있는 혁신 세력을 만드는 것.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 시절부터 2001년도, 2004년도, 2006년도, 2011년 몇 차례 혁신 작업이 있었는데 예. 물론 그걸 앞장서서 한 비대위원장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내부에 혁신 세력이 있어가지고 당내 여론도 국민적 여론도 끌어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보수가 왜 이리 가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걸 제압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선택이지만 이마저도 관철되려면 예. 바로 그러한 내부의 혁신 세력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전반적인 이 자유한국당 내부의 혁신의 기운이 확산되는 과정들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로 이번엔 넘어가세요. 지금 당대표 송영길 의원은 출마한다고 했고요. 박영선 의원은 불출마 의사 밝혔고 이해찬 의원만 남은 것 같은데 사실 가타부타 이야기 자체가 없으니까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최재성 의원이 내일 출마 선언으로 예상이 돼 있고요. 아직 출마 의사를 피력하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물망에 뭐 올랐다는 서른 이인영 분 뭐 중에 여러분들, 예. 서른 이인영 의원 있고 이정걸 의원까지 포함하면 4명이 있는 거죠. 한 4, 5명 예, 정도. 지금 반반입니다. 그래서 출마를 선언하신 분도 사실은 지금
송영길 의원, 그다음에 그 김진표 의원, 의원, 박범계 의원, 예. 그리고 곧 할 최재성 의원 곧 내시고 하기로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은 분이 네 분이니까 예. 뭐 그리고 이제 20일, 21일이 이제 그 등록일이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해찬 의원이 혹시 하실 중요하다 출마 여부에 보니까. 대해서요. 할까? 네. 공식적으로 출마하시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고심 중이다라고 저희 이제 뭐 언론인들이 또 제가 대변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 김현희 각 씨, 후보들의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이제 당 대변인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공식적으로는 대변인이기 때문에 코멘트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저의 지금 현재 처해진 그럼요. 예. 상황이고요. 일단은 20일, 21일 날 하고 26일 날 예. 컷오프인데 저희가 선거인단이 대략 한 430명입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1인 1표, 그다음에 최고위원이 1인 2표. 그래서 이제 430명의 구조가 지역위원장, 그다음에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한 240명가량 되는 예. 거고요. 기초의원이 121명,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이 14명, 그리고 그 시도의회 의장이 14분입니다. 이렇게 돼서 그 바운더리가 한 140명 정도 되고, 예. 그렇게 되면 어쨌든 420명을 놓고 선거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출마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8분이냐 아니면 뭐 6명이냐 예. 또는 뭐 7분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1인 1표이기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선거운동을 꽤 많이 하셔야지 이렇게 컷오프 3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선거 구조입니다. 뭐 이건 좀 뭐 곤란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이해찬 의원하고 통화는 좀 그래도 최근에 많이 하십니까? 아니요. 아, 통화도 잘 안 네, 하십니까? 잘 안 합니다. 아, 네. 그럼 비공식적인 건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국당과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지금 뭐 흥행도 조금씩 되고 있는 분위기고 이해찬 의원이 가장 큰 변수라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예. 지금 이제 소위 범친문 지정에서 보면 처음에 이제 박범계 의원이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제일 먼저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김진표 전 부총리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언론의 보도입니다만 내일쯤 뭐 최재성 의원이 예. 출마 선언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범친문 지정이 누구를 미는 것이 아니라 각계약진을 하는 양태로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해찬 전 총리께서 좀 모양새가 안 나더라도 내가 나서서 확실하게 다음 집권 과정까지, 다음 총선 과정까지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면 나오는 거고, 굳이 뭐 이게 모양새 빠지는데 나올 필요 있느냐, 뭐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보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는 과정을 보면, 예. 우리는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당의 대표가 청와대를 항상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 집권당의 대표라는 자리가 사실은 총선을 넘어 차기 대권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사실은 국민적으로 검증해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차기 총선이 끝나면 사실은 대권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당 지도부에 또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뭔가 그 전당대회 그리고 지도부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정말 그 차기 지도자들을 제대로 선출을 해서 예. 국민적으로 검증하고 또 리더십도 더 발양시켜내는 이런 과정들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임위 배정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국당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부 의원들 중에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재배치가 됐어요. 이 상황을 우선은 좀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김현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기 예. 전에 원내대표에서 이렇게 상임위 배정을 했기 때문에 뭐 책임은 이제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이 가야 될 길 중에 그런 이제 과거 지향적인 인적 청산이 아니지만 당협위원장의 교체까지도 시사한 거지 않습니까? 새롭게 좀 혁신하고자 하는 취지와 의지를 반영한 건데 그것이 이제 당을 이끌고 가고자 하는 비대위원장의 목표치인데 원내에서는 이렇게 말 그대로 법사위원회에 재판 중인 계류 중인 분이 법사위원회에 간다거나 아니면 또 그 이해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권의 그런 혁신, 변화,
개혁, 쇄신 이런 거하고는 완전 동떨어지는 거라고 코미디라고 봅니다. 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계속 외면받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좀 외딴 섬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보신 문제만 걱정하고 안위만 신경 쓰는 거지 국민들의 생각하는 그런 눈높이를 좀 생각해서 좀 겸손한 태도로 예.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 만약 여당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 거고 야당 안에서 지금 정말 가장 뜨거운 문제 중에 하나에 연루되신 분들이 법사위에 배정되거나 교문위에 간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그리고 문제 제기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태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지적하고 예. 나쁘끄러운 일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그런데 법사위원으로 간다. 본인의 뭐 형과 법사위원으로 일하는 것 이게 뭐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기 편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법사위원들은 기본적으로 검찰을 상대로 해서 그리고 또 사법부를 상대로 해서 국정감사를 비롯한 다양한 질의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에 관계없이 예. 예를 들면 그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을 가지고 계속 어려운 시비를 질의를 걸수 한단 있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당사자들은 힘들잖아요. 그러느니 이걸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거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둘째 쳐놓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예를 들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근데 요 직전에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친박들하고 엄청나게 충돌이 붙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아이고 상임위 배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해서 내팽개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김현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어제 취임을 했으니까 예. 이것은 맞지 않다. 분명하게 이러한 의회 정치 관행은 우리 보수가 취할 바가 아니라 보수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공정이잖아요. 예. 공정. 공정의 가치를 딱 내세워서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먼저 수정을 요청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고 아마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은 은근슬쩍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국회법에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국회법 48조 7항에 그러니까 상임위 배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예.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교섭단체에서 이렇게 쫙 짜요. 그래서 의장한테 올립니다. 그리고 의장이 별 이견 없으니 동의를 해줘요. 예. 그리고 교섭단체가 없는 의원들은 의장이 배분을 하는데 48조 7항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개정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이렇게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사유. 있다고 의장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때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러면 이제 의장의 권위도 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회법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전에 많이 논의했던 특활비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의원들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자유한국당에서도 이것을 수정하겠다고 나와줘야 되고 이번 정기국회 다음에 이제 9월달에 정기국회가 예. 진행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 문제를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척 사유가 존재하는 상임위 교체에 대해서 의장이 거부할 수 있도록 아예 이 규정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논란이 안 생기죠. 그러면 알아서들 이렇게 이제 막 끼워놓고 이런 거 안 하죠. 동의하십니까? 이 규정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는 부분은 김 의원님은 어떻게? 아니 저는 규정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임위가 있고 또 국정조사 특위도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당시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고발을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어요. 근데 물론 무죄가 났지만 그때 국정조사 특위위원회에서 활동을 못 해야 하면 안 된다. 제척 사유가 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 어떻게 그 특위에 활동을 활동을 할 수 하냐? 있느냐? 그건 상임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특위의 한시적인 조직에 몸담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 90일 정도의 활동을 하는 그 상임위 그러니까 국정조사 특위인데? 특위도 예. 못하게 했던 게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였고 그 특위위원들이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재척 사유를 뭐 왜냐하면 계속 공전되면 시간만 뺏기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왔는데요. 못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특위위원들은 다 투표로 그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당이 방해해서 안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저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도 앞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상임위 활동이 의정 활동의 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보신을 위한 수단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래서 48조 7항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라는 것이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걸 신청한 교섭단체가 그거 관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어디서 심판할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고 만약에 의장이 그러하다고 판단하면 거부할 수 있도록 아예 그걸 규제하는 장치를 근데 둬버리라 이거예요. 저는 의장이 거기까지 들어가면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드린 의장이 거기까지 들어가면 그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까지 각 당에서 선정한 교섭단체 선정한 것까지 흔들릴 경우에 그러면은 매우 그 의장의 권한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압박이 각 심해지는 당의 그 상황이 곤란하니까 저는 각 당에서 양심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별로 양심이 없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별로 양심 없어요. 네. 네, 상임위 배정에서 하나만 더 네. 질문을 드리자면요. 사실 뭐 이런 끼워넣기 이완영 의원이나 그런 건 그렇다 쳐도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좀 본인의 전공을 못 살리는 위원회 배분이 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양면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 의원 특히 이제 그 우리 이제 어떤 뭐 업역을 대표해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자기 단체에 대해 전문성을 발휘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단체의 입장을 더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문제는 그 자기가 어떤 단체를 어떤 상임위를 희망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상임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실제로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가 사실은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회라는 데가 누구나가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상임위 활동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각 상임위별 전문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이제 의정 활동하는 걸로 봐서 해본 경험으로 봐서는 오히려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그래도 한 30% 정도만이라도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밀도 있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제대로 되는가가 의문스러운 거고요. 또 우리 나라마다 지금 뭐 상임위원장 문제도 이제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혀 전문성이 없는. 근데 나라마다 상임위 배분하는 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히 다수당이 독식을 합니다. 상임위원장을요. 근데 반면에 유럽 의회 같은 경우에서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대로 합니다. 우리처럼.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독식을 하되 야당에서 반드시 예산, 감찰 관련한 부분들은 야당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이게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이런 경우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 상임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분이 선수가 있다고 해서 상임위원장 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이 거의 장관하고 거의 같은 급입니다. 셉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것도 국회법 개정에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은 최소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년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단서 조항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런 시비가 좀 없어지겠죠. 개정할 게 참 많아 보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